올해로 저는 58세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면 가끔 제 자신이 놀라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힘으로 버텨왔는지,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27년간 같은 자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왔어요. 골목 어귀에 위치한 작은 슈퍼지만 저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아들 태연이를 혼자 키우며 이 작은 슈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태연이 아빠는 태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더니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져버렸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어요. 태연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슈퍼에서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죠. 미안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태연이는 잘 부탁한다. 단 한 줄의 문자. 믿을 수 없어서 집에 달려갔더니 그의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 속 통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죠. 그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그날 밤 태연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슈퍼문을 열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태연이와 제가 살 수 있었으니까요. 슈퍼는 그렇게 저희 모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고 아플 때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게에 나왔습니다. 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 한쪽에 책상을 마련해 숙제를 하게 했고 저녁에는 제가 간단히 차려주는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태연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떠났지만 한 번도 아빠를 찾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진열대를 정리하거나 배달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태연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태연이에게 최대한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옷은 몇 년씩 같은 것을 입었고 화장품도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미용실도 거의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최대한 자제했죠. 오로지 태연이의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저축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어느새 3억 원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태연이의 결혼 자금도 마련해주고 나중에 제 노후도 조금은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승진 가능성도 높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온 날 태연이는 저에게 비싼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지만 태연이의 마음이 고마워 그 가방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가끔 슈퍼에 나올 때 그 가방을 메고 나오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모님 가방이 명품이네요라며 놀라워했죠. 그럴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연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태연이는 자기 월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다시 모아 태연이 통장에 몰래 넣어주곤 했죠.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가 회사를 마치고 슈퍼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태연이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엄마, 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저는 놀랐습니다. 태연이가 안정적인 회사를 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러는 거니? 엄마, 지금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요. 회사 선배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는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미 투자자들도 몇 명 구했고 저도 참여하면 초기 멤버로 큰 지분을 가질 수 있대요. 태연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일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태연이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업인데? 그러자 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죠. 요즘 뜨는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이에요. 아직 국내에서는 시작 단계라 선점 효과가 크다고 해요. 이미 해외에서는 성공한 모델이라 리스크가 거의 없대요. 솔직히 저는 메타버스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뭔가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태연이는 계속해서 이 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이 사업 시작하려면 초기 자본금이 필요해요. 내가 모은 돈도 있지만 좀 더 큰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엄마가 모아둔 돈을 좀 빌려주면 어떨까 해서요. 태연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왜 이 돈을 모았지? 결국 태연이를 위해서 아니었나? 태연이가 성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물음에 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3억 정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이었어요. 하지만 태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1년만 지나면 투자금의 2배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엄마, 슈퍼도 그만두고 편하게 쉬세요. 태연이의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 있던 3억을 태연이 계좌로 모두 이체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인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우리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라며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때는 그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태연이는 그 후로 바빠졌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에 올인했죠. 가끔 슈퍼에 들러 사업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태연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처음 몇 주는 태연이가 자주 슈퍼에 들러 사업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지금 회의 중이라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죠. 그래도 저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태연이가 오랜만에 슈퍼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로 들어선 태연이를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야위었어? 태연이는 대답 대신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다 날렸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간신히 의자에 앉아 태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연이가 믿었던 선배는 사업은커녕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해외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태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 찾기 힘들대요. 돈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7년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다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빼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연이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이를 무시한 채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날아간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태연이는 밤새 방문 앞에서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슈퍼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태연이는 계속해서 문 밖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슈퍼가 일주일째 문을 안 열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는 김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저와는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죠. 영자 씨, 문 좀 열어봐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김 씨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영자 씨,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 폐인이 됐네. 김 씨의 말대로 저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아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은 부어 있었어요. 김 씨는 저를 부축해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태연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태연이가 다 말해줬어요. 돈 날린 것도 사기당한 것도 다 알아요. 힘들겠지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도시락을 풀어 저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니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태연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제는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겠대요. 김 씨의 말에 저는 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했더라도 태연이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영자 씨, 이제 슈퍼 다시 열어야 해요. 동네 사람들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생활비 보태드리려고 해요. 김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위해 돈을 모았다니 너무 부끄럽고 고마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고집은 그냥 받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음이에요. 영자 씨가 27년 동안 이 동네를 위해 한 일들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태연이와 함께 슈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진열대와 어두운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연이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고 저도 함께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슈퍼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손님은 김 씨였습니다. 그 뒤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건을 구입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큰 지폐를 내밀며 잔돈은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 문을 닫은 후 저는 태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경솔했어요. 선배를 너무 믿었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됐어요. 태연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심하게 반응했네. 하지만 태연아,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었어. 노후를 위해, 그리고 네 결혼 자금으로 생각했던 돈이었다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다 갚을게요. 오래 걸리겠지만 꼭 엄마 돈 다 돌려드릴게요. 지금은 공장에 취직했지만 나중에 더 좋은 직장 구해서 더 많이 벌게요. 태연이의 결연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태연이가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생활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는 예전처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닫았습니다. 태연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아왔고 그중 절반을 저에게 주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태연이의 고집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밤에는 종종 악몽을 꾸며 깨곤 했고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가게에서도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거나 물건 가격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계산을 하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동전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손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태연이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볼래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태연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사와의 대화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제가 돈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태연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심리를 더 자리할 수 있었어요. 영자 씨, 돈을 잃은 것은 분명 큰 상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에요. 아들은 여전히 곁에 있고 건강도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상담사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여전히 태연이가 있었고 저를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7년간 운영해온 슈퍼도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고 밤에도 잘 잘 수 있었어요. 슈퍼 매출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태연이가 매달 주는 돈과 합쳐 생활은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경솔함은 온데간데 없고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공장 일도 성실하게 해서 상여금을 받아오기도 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는 50만 원 더 드릴 수 있어요.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했거든요. 태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태연이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면 이제는 태연이가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살기로 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태연이에게 말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돈을 잃었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봤어. 이제는 나를 위해 조금 써보고 싶어. 결국 태연이도 제 결심을 존중해 주었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짧은 2박 3일의 여행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태연이와 함께 오름을 오르고 해변을 거닐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요. 엄마, 우리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요. 내가 돈 모아서 꼭 엄마 모시고 가고 싶은 곳 데려갈게요. 태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저는 여전히 부자였던 거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슈퍼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제 삶의 질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꼭 쉬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취미라는 것도 가져봤습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는데 비록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태연이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장 일을 꾸준히 하면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여러 개 따더니 2년 후에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도 공장보다 훨씬 좋아졌고 승진 가능성도 높았죠. 태연이는 여전히 월급의 절반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태연이가 평소보다 들뜬 표정으로 슈퍼에 찾아왔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달려온 듯 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태연이의 기쁜 소식에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태연이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태연이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태연이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거였으니까요. 아들이 30이 넘도록 연애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려주니 기뻤어요. 누구인데? 어떻게 만났어?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 있는 지은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같이 하다가 알게 됐어요. 참 착한 친구예요. 엄마도 만나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얼마 후 태연이는 지은이를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지은이는 태연이의 말대로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저를 처음 뵀는데도 어색해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마음이 통했어요. 어머님, 태연 오빠가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태연 오빠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연이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 같구나. 결혼할 생각은 있니? 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모으고 싶어요. 태연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그 3억 원을 잃지 않았다면 태연이의 결혼 자금은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아침에는 더 일찍 문을 열고 밤에는 더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어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했고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태연이의 결혼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었으니까요. 태연이와 지은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1년 후 드디어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2천만 원을 태연이에게 주었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엄마 노후는요? 괜찮아.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 노후 대책이야. 태연이와 지은이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많은 하객이 오지는 않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과 태연이, 지은이의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특별히 떡 케이크를 만들어와 결혼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시작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슈퍼 위의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가 처음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태연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자주 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TV를 보고 싶을 때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태연이와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가끔은 외식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 차 태연이에게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당장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서울로 달려가 지은이를 보살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는 말에 특별히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가고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를 한아름 사들고 찾아갔죠. 어머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지은이는 항상 미안해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챙겼습니다. 제 첫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저는 슈퍼를 잠시 닫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와 동네 다른 분들이 기꺼이 슈퍼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몇 주간의 휴식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보드라운 그 생명체가 제 손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연이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니? 서연이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이가 됐으면 해서요. 서연이는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위해 살고 싶었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은이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한 달간 서울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손녀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손녀 자랑을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서연이 예쁘죠? 라고 묻곤 했습니다. 모두들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었고 김씨 아주머니는 특별히 백일떡을
미리 예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됐어요. 연봉이 많이 올랐고 복지도 더 좋아요. 태연이의 성공 소식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태연이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가 제주도로 발령받게 됐어요. 지은이도 같은 회사로 이직했는데 둘 다 제주도 지사로 가게 됐어요. 제주도라니 서울도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다 건너 섬으로 가게 된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좋은 기회구나.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사실 엄마도 같이 가셨으면 해요. 서연이도 할머니가 필요하고 엄마도 이제 그 슈퍼 그만하고 제주도에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태연이의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슈퍼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 동네에는 제 추억이,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지내면 서연이도 할머니 손에서 자랄 수 있고 엄마도 더 이상 그 힘든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슈퍼를 정리하고 태연이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한 거예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슈퍼를 정리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김 씨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영자 씨가 없으면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나. 30년 가까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마지막 영업일 슈퍼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물건을 사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떤 분들은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놀러 가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특별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27년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슈퍼는 인근 마트 체인점에 매각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노후를 위한 종잣돈으로는 충분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우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슈퍼를 둘러보았습니다. 빈 진열대와 깨끗하게 치운 계산대. 여기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주도로 이사한 후 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연이 가족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넓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작은 투룸을 얻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연이를 돌봐주고 태연이와 지은이가 퇴근한 후에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곳들을 탐방했습니다. 슬슬 서연이도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첫 걸음을 뗐을 때의 그 기쁨이란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부를 때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무렵 태연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결산하고 보니 우리가 엄마 돈의 일부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연이는 통장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뭐니? 이런 큰 돈을. 엄마, 이제부터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지은이도 일하고 있고 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물론 한 번에 다 갚기는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태연이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태연아, 그 돈은 이제 너희 가족을 위해 써. 서연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나중에 동생도 생길지 모르잖아. 엄마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괜찮아. 태연이는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대신 그 돈의 일부로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습니다. 태연이는 그 카페를 제 이름으로 등록해 주었고 가게 운영은 매니저를 고용해 맡겼습니다. 저는 가끔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덧 서연이가 3살이 되었고 지은이는 둘째를 가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태연이는 아들을 가진다는 소식에 더욱 신이 났고 저는 2번째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61세가 되었습니다. 3년 전 모든 돈을 잃고 쓰러졌던 그때와 비교하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돈은 적지만 행복은 더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어떤 돈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일상의 작은 행복에 있었던 거예요. 태연이가 돈을 잃게 한 그 사건은 분명 저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슈퍼에서 돈만 세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이를 데리러 갑니다. 해변가를 산책하며 조개 껍데기를 줍고 가끔은 카페에 들러 서연이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사주기도 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그때 저는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에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 사건조차도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제주도의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태연이 가족과 식사를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항상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믿었던 아들이 전 재산을 날려버린 그 사건은 분명 제 인생의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더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